저는 마일드한 침체를 겪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물가가 쉽사리 잡혀지질 않는다. 그러면 자산시장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반도체는 앞으로 좀 좋아질까요? 호황이 좋았었던 만큼 불황도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돌아설 때까지 시간이 뭐 우리는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돌아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더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만큼 이제 달러 패권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달러 패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위기 그 다음에 다른 위안화라든가 금, 네. 코인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이제 최근에는 코인이라든지 금보다는 네. 이제 위안화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위안화를 갖다가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게 첫 번째고 국가들도 위안화를 갖다 조금 더 많이 쌓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사우디랑 거래할 때도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페트로달러가 기본인데 페트로달러 대신에 이제 페트로 위안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외환보유고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외환보유고에서 나타난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세계에서 거의 손꼽히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거든요. 세계 5위 정도 수준이고 6,500억 달러나 갖고 있어요. 전쟁 전에요? 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갖고 있는데 러시아 왜 그렇게 많아요? 기름팔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외환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위인데 4,200억 달러거든요. 요번에 이제 50억 달러 줄여가지고 4,200억 달러라고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외환을 많이 쌓았는데요. 6,500억 달러 중에서 상당 부분이 달러 표시 자산으로 돼 있고 달러 표시 자산을 투자하려면 사실은 미국 국채 말고는 그만큼 투자할 데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미국 현지에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 있죠. 미국 국채, 회사채, 아니면 주식 이런 것들로 나눠서 있을 겁니다. 미국 예금도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러시아가 전범국이 되면서 그 달러 표시 자산들을 전부 다 동결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동결이라는 게 압류잖아요. 그럼 6,500억 달러 중에서 얼마나 달러로 갖고 있고 그게 얼마나 미국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산 거의 3,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 금액이 한꺼번에 동결이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요거 우크라이나 줘야겠다 재건 비용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일단은 러시아의 그 상당히 큰 금액이 한꺼번에 동결되는 이슈. 요게 일단 첫 번째 있는 거고 그러면 미국하고의 대척점에 있게 되면은 자산 시장에 동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세계 1위고요. 3.2조 달러가 있습니다. 아, 중국 1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조 달러가 넘는 금액인데 3조 달러가 넘는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2조 달러 정도가 달러 표시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산이다. 만약에 중국이 미국하고 틀어져가지고 만약에 중국의 미국 자산을 전부 다 동결해버리면 2조 달러 가까운 자산이 압류가 되는 거잖아요. 굳이 중국 입장에서만 러시아 입장에만 생각하면 그렇죠. 좀 황당하긴 하네요. 그렇죠. 내 자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중국 편을 들거나 러시아 편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예금을 했었을 때에 맡겨놨을 때의 신뢰인데 이게 사이가 틀어지면서 한꺼번에 동결이 돼버리는데 그 금액이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그럼 2조 달러면 우리나라의 GDP보다 커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바라봤을 때 다른 국가들 달러 표시 자산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미국하고 틀어졌을 땐 내 자산도 전부 다 동결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하고 싶은 마음도 그렇죠. 그래서 외환보유고의 다변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달러가 약세로 갈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달러를 너무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달러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미국 국채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고 그 다변화의 요량으로서 위안화라든지 금이라든지 다른 자산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1번입니다.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유를 거래를 할 때 달러로만 할 수 있었던 걸 위안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비중이 4%, 5%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절대 비중은 미국 달러화가 훨씬 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씩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수요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신 것처럼 부채 한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 문제가 커지게 되면은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미국 국채가 사실은 달러를 갖다가 빨아들이는 하마인데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인기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기축통화로서 패권통화로서의 달러의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틈날 때마다 돈을 풀잖아요. 제로금리 양적 완화. 그래서 달러를 너무 많이 푸니까 이렇게 됐을 땐 이거는 달러 패권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을 먼저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럼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러 패권이 무너질 가능성은 글쎄요, 향후 10, 20년 안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요. 과거보다 신뢰는 좀 잃었지만 그렇죠. 패권이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 위안화의 패권이라기보다는 위안화의 세력이 조금 더 커지는 건 분명히 있겠지만 달러의 패권을 대체할 정도다. 절대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슈를 말씀드리면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에는 한 국가가 패권 통화가 되려면 그 통화의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통화가 패권 통화가 되려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널리 쓰여야 되거든요. 어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직접 개입이 되지 않은 거래에서도 달러화가 쓰여야 돼요. 사실 우리 거래할 때 달러 거래도 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동남아시아랑 교역할 때도 달러로 교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없는 곳에서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국가의 통화가 패권 통화가 되려면 한켠에서는 이제 신뢰도가 높아야 되고 다른 한켠에서는 널리 쓰여야 돼요. 그럼 신뢰도가 높으려면 무역 흑자를 기록해야겠죠. 무역 적자국의 통화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14개월 연속,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라고 하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무역 흑자를 겪어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려면 무역 적자가 나야 그 돈이 해외로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이죠. 신뢰도도 높고 널리 쓰여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져가려면 무역은 흑자를 겪으면서 적자를 겪어야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한데요? 예,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국가들이 이 시험을 갖다가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상호간에 모순에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현재 통과를 했죠. 70년대 이후에 그걸 확실하게 통과를 해서 지금 패권 통화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요. 중국 위안화가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무역 흑자이자 적자를 겪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오케이. 일단 해외로 만약 나가려고 한다. 그럼 적자를 겪어야 되잖아요. 무역 적자국이 되려면 소비가 세야 됩니다. 지금 중국은요. 무역 흑자국이에요. 무역 적자를 겪으려면 소비가 커야 되고 소비가 크려면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소비로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수출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를 갖고 있으면 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보유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어딘가 담을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금융상품이. 근데 우리나라에도 달러가 있으면 담을 만한 금융상품이 별로 없거든요. 미국 현지에는 굉장히 많죠. 미국 국채 크니까. 근데 위안화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엄청난 위안화가 그만큼에. 담을 데가 없어요. 그럼 중국에서도 금융시장이 개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이 위안화를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금융상품이 부재하다는 것,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무역 적자를 겪기가 중국이 어렵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 결국에는 중국 위안화가 패권 통화가 되기 어렵게 만들죠. 아, 그러면 그냥 막 사들여가지고 해외로 중국 위안화가 나가면 되잖아. 문제는 뭐냐면 마구 사들이면 중국의 무역 적자가 심해지잖아요. 그럼 위안화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죠. 달러는 참 독특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들으면 들을수록 달러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달러는 대단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패권 통화라는 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쓰면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정해주는 게 아니라 정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인정해. 예를 들어 볼게요.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달러를. 그럼 우린 달러 끝났다. 달러 폭락한다. 근데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요. 그럼 달러 구하기가 쉬워지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달러 대출을 많이 받겠죠. 근데 저는 달러 빚을 쓰고 있고 작가님도 달러 빚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미국 경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은행들이 대출을 갚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불황이라는 건 저희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찾아오니까 모두가 달러 대출을 갚기 위해서 달러를 사야 되거든요.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일순간에 폭발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작년도에 보시면 팀 달러라는 단어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바라보면서 봐야 되냐면 이 양적 완화라든지 수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오랜 기간의 교육이라든지 거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러에 흠뻑 젖어 있는 겁니다. 이 흠뻑 젖어 있는 걸 갖다가 바꾼다. 그러면은 위안화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흠뻑 다시 젖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겠죠. 이제 여기 이제 연결해가지고 금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요즘 보면은 중앙은행들이 중국이 금을 사가지고 금가격이 크게 뛸 것이다.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금을 사려면 무언가 달러 표시 자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금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를 갖다가 달러 표시 자산을 있는 대로 팔고 금을 있는 대로 사야 돼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 중국이 달러 표시 자산을 지금 엄청나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대주주예요, 예를 들어. 대주주가 주식을 막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떨어지겠죠. 다 팔기 전에 막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이게 팔 때 그렇게 막 확확 팔 수가 없어요. 찔끔 조금씩 던져야겠죠. 하더라도. 그래서 중국이 1조 달러 넘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한 9천억 달러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서서히 줄입니다. 줄이더라도. 또 하나 이거죠.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산다고 할 때 금을 예를 들어서 중국이 금을 막 사요. 중국이 금을 막 사면 어떨까요? 금 가격이. 모르겠죠. 그럼 소문이 안 나게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씩 사요. 사더라도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의 교체라는 게 한순간에 확 이렇게 교체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서서히 진행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이런 스토리를 딱 듣고서 그러면은 달러 대신에 금 사야겠네? 이제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지는데 스토리텔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이행돼 갈 때는 마치 이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전환되는 건 이게 작은 배를 확확 돌리는 그 느낌이 아니라 항공모함처럼 큰 전함을 서서히 돌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로 이렇게 했다가 선회하는 거죠. 금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비중도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돌리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이 교체되는 것, 결국엔 다른 걸로 바뀌는 것,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네네, 그렇죠.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게 낫죠. 뭐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요. 네네. 말씀하신 이제 금값은 어쨌든 몇 개월 동안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이라는 자산을 우리가 그냥 베팅 쳐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자산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금은 달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달러는요. 언제 강해지냐면 미국의 성장이 강할 때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높을 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고용지표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국 금리 더 올릴 것 같잖아요. 그럼 달러가 또 강해져요. 근데 금은 달러의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약해질 때 금이 강해져요. 그럼 달러는 언제 약해질까요? 달러가 약해지는 건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둔화될 때.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고 이때 금이 달러가 약해지면서 금이 눈을 번쩍 뜹니다.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에 금이라는 자산은 미국이라는 그 굉장히 큰 경제국에 힘이 빠지면서 금리가 낮아져서 달러가 쏟아져 나올 때 가장 먼저 눈을 번쩍 뜨는 자산. 요거로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은 금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죠. 내 포트에 금을 좀 담아놨어요. 그럼 질문이 이거죠. 언제 올라요? 모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그땐 금이 눈을 뜹니다. 그러면 그때 사야겠지 못 살걸요? 예, 그때 사야겠지 못 살걸요? 왜냐하면 해당 자산들이 또 그때 당시 좋았던 자산들이 또 흔들릴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팔고서 옮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 길목을 잡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물고기를 쫓아다니면 답이 없고요. 물고기가 언젠간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어항을 설치해놓고 기다려야겠죠.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30분 후에 와요? 1시간 후에 와요? 2시간 후에 와요? 모르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자산의 가격 상승이 올 때까지 쟁여놓을 때는 다른 성격을 가진 자산을 담아놓는 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의 팩터의 하나로서 금을 가져가는 것, 저는 이런 것들에선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몇 주 전만 해도 한 1330, 40원인데 네네. 지금 한 1300에 1310원까지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좀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로서 달러로 돈을 받으니까 이걸 네. 빨리 한전해야 될까? 좀 챙겨놔야 될까? 늘 고민이 되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달러가 다시 환율이 좀 내려앉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요거 지난 주말에는요. 1,300원 밑으로 잠깐 내려갔었어요. 여기에서는.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 할 때, 우리나라로 할 때 말고 왜 내려갔다 왔냐면 이 달러가 지금 1,340원 정도에서 확 눌린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경기가 돌아설 거라는 기대감이 좀 그렇죠. 커지고 요즘 있습니다. 반도체 주가도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달러가 약해지는데도 원화가 약해져서 원화가 왕따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경기가 회복을 안 되면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요. 이제 이게 무역 적자가 한두 달 겪으면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건 우리는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뭐 거의 100개월 넘게 무역 흑자였거든요. 중간중간 가끔 무역 적자 나고. 그러니까 항상 100개월 동안 항상 전교 1등이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반에서 20등 한 거예요. 한 달.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구조적인 변화 이러지 않고 김밥 잘못 먹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수했나? 그렇죠. 예. 뭐 어제 뭐 컨디션이 근데 14개월 연속으로 반 20등이면
뭔가 얘 문제 있구나. 얘는 쳐졌나?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적자도 6개월, 7개월, 8개월 이어지면서부터 네. 환율이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돌아선다기보다는 반도체가 돌아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딱 착안을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돌아서게 됐었을 때는 달러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원 환율이 눌러지게 되겠죠. 요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되죠. 두 번째는 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1340원, 50원 막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 금리 인상 나오나? 그럼 미국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파월 회장이 등장해서 그런 거죠. 6월엔 금리 인상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존 윌리엄스라고 이제 그 뉴욕 연은 총재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퍼슨이라는 이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에서 탑3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일단은 올릴 수는 있을지라도 6월달 금리 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오우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 저기 5시까지는 끝내. 근데 지금 4시 52분이에요. 와, 우울하잖아요. 그 기분이. 근데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5시 20분까지는 안 건드릴게. 그럼 일단은 기분이 되게 좋아지지 않나요?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7월로 패스해놨으니까 7월 달에 FOMC 전까지는 이거 뭐 어린이날이다. 이제 이런 생각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은 달러가 약 강해지려고 하다가 아직은 아니래 하면서 이제 눌린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환율을 좀 바라볼 때 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럼 미국의 물가가 잘 안 잡히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6월에는 스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7월이나 9월이나 이런 때는 추가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이 나타나면서 매파적인 코멘트를 하게 됐었을 때는 이른바 연준 피벗이라고 하죠.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야 내년에는. 이 기대감도 많이 희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아직 환율이 달러원 환율이 조금은 더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아직은, 그래서 달러 약세로 전환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첫 번째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경기의 회복에 대해서도 아직은 기대감이 되게 큰 거잖아요. 기대감이라는 거는 실망감이 나타났을 땐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현실로 구현될 때까지는 조금은 좀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외환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 불안이 그래도 7월이나 9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분기 말에서 한 4분기 넘어가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달러 강세 압력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이후에는 그 추후의 움직임들, 물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지표도 그렇고 자산시장도 그렇고 이제 미국 경제 굉장히 좀 뜨겁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 은행 위기 이어지고 국가 부채 이슈도 이제 어쨌든 불거졌었죠. 네네. 자, 다른 한께서 이렇게 고용이 뜨겁고 미국 경제 과연 침체 정말 겪는 건가요? 주가 지수는 뭐 안 겪을 것처럼 좋아 보입니다. 일단 저는 마일드한 침체를 겪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강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미국의 이제 초과 저축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저 코로나 사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축으로 고스란히 쌓여 있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축을 갖다가 허물면서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저축은 쟁여놓고서 불안할 때 쓰기 위해 있는 게 저축인데, 이 저축을 쓰게 만드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 쓰게 되냐면 첫 번째는 자산 가격이 오를 때, 두 번째는 고용이 탄탄할 때. 그럼 일자리가 있고 내가 보유한 자산 가격이 오르는데 굳이 허리띠를 졸라맬 이유가 없죠.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럼 있는 저축을 허물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더라도 물가가 오르더라도 쌓아놨던 저축을 허물면서 대응을 하게 되니까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아직까지도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존재하는 거죠. 그럼 소비가 탄탄하면 이게 미국 사람들의 서비스업에서의 소비가 되게 탄탄하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저희 코로나 사태 때 보면 집에서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좋아졌죠. 왜냐하면 이제 제품을 사다 보니까 내구재. TV 뭐 그렇죠. 인테리어 뭐. 그때는 서비스업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제조업은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비스업에서 여행 같은 거 못 갔잖아요. 식당 식사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서비스업 경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서비스업 쪽에서 소비가 이어지니까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이 이걸 탄탄하게 메워주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탄탄하다는 점, 자산 가격이 탄탄하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축이 남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를 갖다 탄탄하게 유지하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죠. 물가가 높거나 금리가 높더라도. 근데 이제 저는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버티잖아요. 그럼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조금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운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물가 상승세도 쉽게 안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물가가 기저효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상승세가 안정되는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추가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가 조금은 둔화될 여력이 생기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을 허물면서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저축이 어느 정도는 한계에 다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복 소비 같은 거죠. 여행이나 이런 게 보복 소비인데 그 보복 소비도 어느 정도는 한계에 다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소비가 좀 위축되는 면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런 것들이 마일드한 침체 쪽을 좀 만들어내지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일드한 침체면 네네. 이게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일드하기 때문에 뭐 별 영향 없이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돼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경기하고 금융시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양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부양책을 쓰게 되면 자산 가격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양책을 쓸 수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뭐에 디펜던시가 있냐면 물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경기 침체가 다가오게 되면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중앙은행도 경기 부양에 나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물가가 쉽사리 잡혀지질 않는다. 이게 하나의 고질병처럼 잡혀있다. 그러면 자산시장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만으로 주가를 판단한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는 중앙은행들이 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풀어주면서 대응을 해줬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발목을 잡으면서 많은 돈을 풀어주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 그 자체가 오롯이 공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일드한 침체니까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는 일단 그 이슈로서는 안 좋은 이슈로 작용한다는 건 맞죠. 그걸 갖다가 금리라든지 아니면 돈 풀기, 경기 부양의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메워주느냐가 이슈죠. 그럼 경기 부양 쪽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재정 지출이 얼마나 해주느냐, 정부가. 아니면은 중앙은행이 얼마나 금리를 많이 낮춰주느냐인데 지금 이제 이슈는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재정 쪽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물가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물가하고 버무려가지고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또 은행 위기 등의 관점에서 여전히 이제 비관론자분들이 요즘에 많이 좀 언급을 하시는데 루비니 교수라든가 마이크 벌이 이제 빅쇼트 주인공이죠. 같은 분들 최근에 종종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좀 어떤 주장하셨고 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이분들이 이제 비관론자들이 맞고요. 이제 뭐 그래서 저희 루비니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모든 게 다 무너져야 된다. 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일드한 침체를 겪는다고 해서 비관론자 이런 건 아니죠. 마일드한 침체 이후엔 또 어떻게 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특히 루비니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하나하나의 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부각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관론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얘기를 전부 다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은 참고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 속에 나와 있는 인사이트를 참고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루비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기 언제죠? 그 금융위기 때 이분이 진짜 엄청난 일을 해요. 제 기억에는 12단계인가? 금융위기로 전개가 되는 12단계인가 이걸 갖다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2006년, 7년에. 근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고스란히 그 단계로 가면서 하나하나 시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그때 당시에 08년도에는 리브니 교수님이 진짜 엄청난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엄청난 인사이트가. 대부분 다 맞췄다는 거네요. 그 당시에. 그 로직까지 맞아 들어가니까 굉장히 놀랬던 거죠. 루비니 교수가 요번에 그 메가스레트인가 그 위협이 있어요. 어떤 책이, 그 책이 있는데, 메가스레트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서운했던 마음을 갖다 표현한 게 있거든요. 왜냐면 2006년인가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보스 프롬인가 거기서 이제 이런 그때 당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딱 내려오니까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굉장히 독한 수를 준비해야겠네요. 이제 이렇게 농담을 치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수습을 하려고 한 거죠, 그냥. 그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분위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다들 무시할 때 내 말이 맞았지 않냐 이제 이런 공치사도 좀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자기는
비관론자는 아니다. 비관론자가 아니라 다만 구조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 같은 경우는 뭐 10가지 위협 요소들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번 쭉 봤는데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데 충분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모든 게 완벽하다면 군대에서 초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없죠. 밤에 경기 근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쳐들어올 건데 쳐들어올 때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길로 올 수 있다, 저 길로 올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드는 게 초소잖아요. 취약한 루트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볼 건 뭐냐면은 그런 루비니 교수라든지 아니면 마이클 버리가 하는 그런 얘기들 중에서 논리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이클 버리는 논리를 많이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트위터에서 셀 이렇게 한 글자 쓰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갖다가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라기보다는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인사이트를 좀 참고를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에다가 반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이 드네요. 또 미국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대두되었는데 자산 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이유는 뭔지랑 미국 경제가 여전히 뜨겁다는 인식 때문일까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시장에 굉장히 커요. 그 피벗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인가? 근데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벗이 선물 세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올해 5월 달만 해도 5월 초만 해도 이 연준의 피벗을 어느 정도까지 바라봤냐면 11월 달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내년도 대선이 있는 내년도 11월까지 200bp, 2%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어요. 8번 금리 인하 줄 거라고. 그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2%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은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달러 쏟아져 나오면서. 금리 때문에 지금 주가가 희청이고 부동산 그렇죠. 희청이었으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게 엄청나게 맛있는 달콤한 사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하기 전에 사야 될까요? 금리 인하 한 다음에 사야 될까요? 하기 전에 사야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큰 로또 같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하기 전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미리 사놔야죠. 지금 미리 사놔야죠. 그래서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땡겨서 반영하고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그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휘청하죠. 어떻게 휘청하냐면 연준 내 매파들이 이거 답이 없다. 금리 더 올려야 된다 하니까 시장이 한번 휘청했거든요. 긴장하면서. 그리고 환율도 1340원 올라가고. 근데 이제 파월 회장이 등장해서 한 얘기가 그거죠. 지금은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같다. 너무 과도하게 올릴 위험과 과도하게 낮은 위험 이 사이를 갖다 균형을 잘 잡아놓은 것 같고 6월에 굳이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오야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파월의 멘트만 봤을 때는 어쨌든 6월엔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고 네네네. 그 이후로 필요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그 수장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n분의 1이라고 하지만 수장이 갖고 있는 그 n은 굉장히 세거든요. 세죠.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메시지에서 굉장히 큰 좀 뭐랄까요 안도감을 느낀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는 좀 힘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침체가 온다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크진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고용지표도 말씀드린 튼튼하고 그렇죠. 마일드한 경기 침체도 안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지표 여전히 튼튼하고 하니까 이러면 이거 우리가 침체가 온다는 거 맞아? 그러면은 경기는 나쁘지 않고 피벗은 해줄 것 같고 물가는 안정이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주식시장에는 너무나 좋죠. 물가 안정, 성장 그리고 낮은 금리 이 세 가지 패키지가 사실은 그 코로나 당시에 주식시장을 하늘로 밀어 올렸었던 요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패키지가 등장할 거라는 그 낙관론이 시장에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상황 고용이 좋은 편이죠. 네, 그렇죠. 앞으로는 좀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고용이 조금은 좀 둔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도 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이제 아이비들도 분석을 하는 게 고용 지표가 굉장히 탄탄한 건 맞지만 이게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 지표가 탄탄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코로나 때 한번 겪어봤어요. 경기가 갑자기 확 돌아서게 됐을 때는 해고를 했던 사람을 다시 채용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고를 한 사람을 사람을 쉽게 해고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구하기가 혹시라도 또 좋아지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일부 돈을 주더라도 내 일에 익숙한 이 업에 익숙한 사람을 그냥 데리고 있는 게 좋으니까요. 다시 사람 구하려면 너무 힘들고 일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아예. 그래서 해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 첫 번째는 지금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장도 생각보다는 탄탄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일단 좀 바라볼 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SVB 사태 이후에 IT 벤처들이 좀 힘겨워 보여요. 이쪽에서부터 사람들의 고용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고요. 물가가 높아지고 고용이 높아졌으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는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시차를 두고서는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도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올해 뭐 이제 하반기 갈수록
뭐 예를 들어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갈수록 아무래도 고용 지표도 좀 꺾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SBB를 포함한 이제 은행 파산 네네. 뉴스들이 나온 지 좀 됐는데 네네. 이제는 좀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좀 위험할 수 있는 은행들이 나올까요? 저는 이제 그 중소형 은행들 중에서는 계속해서 파산이 조금씩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해서 역마진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미국 연준이 구제금융을 해줘가지고 이걸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캐시가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캐시가 생기더라도 당장 돈이 생기더라도 앞으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은행이 운영하는 비용 때문에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은행은 돈을 벌 수가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캐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캐시를 대출해 줄 수가 없죠. 불안하니까. 언제 예금 차질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럼 캐시를 대출 주지 못하고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는 그 은행의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주가가 막 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돈을 빼나요? 그렇죠. 이 은행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주가가 빠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고 은행의 역마진 구조 때문에 은행들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요. 몇 개는 더 파산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볼 게 뭐냐면 은행의 파산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은행의 파산이라는 거를 금융위기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 은행이 일부 파산을 하더라도 금융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은행을 다 모두 다 살리는 게 아니라 파산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플레이를 잡아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 환자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안 본 지 꽤 됐죠? 코로나 환자 만약에 내일 100명 늘어나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상관없죠. 똑같죠. 왜냐하면 1000명 늘어나도 그게 이제는 상관없는 그렇죠. 재료가 됐죠.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게 큰 변수가 아니구나. 파산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구나라는 걸 시장 참가자들이 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씩 둘씩 구조조정에 대해서 해체가 됐을 때도 크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든지 미국 정부에서도 바라는 거는 이런 방향으로서의 해결을 좀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다 해결이 되냐? 이 문제는 아직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개의 또 작은 은행들의 파산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말씀 정리하면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들은 뭐 계속해서 좀 일어나겠지만 그런 것들은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엔 너무 이제는 미비한 수준일 테지만 지금까지 파산한 은행이 제일 큰 게 한 14위 정도 됐었나요? 이제 10위권 안에 대형 은행이 만약에 뭔가 일이 터지면 이제 그때는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기 탑3, 4는 그 밑에 은행들하고도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하나 탑10이랑 또 탑3랑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은행이 파산하면서 돈이 막 다 같이 모든 은행에서 다 빠져나오면은 그게 뱅크런이에요. 근데 이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일로 가죠. 그렇죠. 돈이 오히려 대형 은행으로 몰리면 이거는 금융위기하고는 좀 다른 그림이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때 보면은 막 리먼 브로더스, 메릴 린치, 베어스턴스 그 금융을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온직한 그 굉장히 큰 은행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150년 역사에 빛나는 은행들이고 그 정도의 규모들이 이제 파산을 했던 거고 지금은 그런 케이스하고는 좀 사뭇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 좀 아까 말씀하신 물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좀 어느 정도 둔화된 거 아닌지 왜 연준 내 매파들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까요? 숫자로 바라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6월 달에 9.1%를 찍고서 그냥 9%라고 할게요. 지난 4월 달까지 지금 4.9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5라고 할게요. 4.9는 5로. 9.1은 9로. 그럼 4% 정도 내려온 거잖아요. 많이 내려왔네요. 1년 만에 거의 4%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1년에 4%면은 3개월에 1%씩 내려온 거잖아요. 맞죠? 그럼 3개월에 1%씩 내려옵니다. 그럼 지금 4.9인데 지금 5인데 5를 2로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목표치가 2니까. 그러면은 3% 더 내려오면 돼요. 앞에 있는 계산대로 가면 9개월? 그렇죠. 9개월만 더 있으면 되죠. 3개월에 1%씩 내려오니까. 그러면 지금이 6월이잖아요. 그럼 6월이면은 올해 내년 초 정도면은 2% 내려오겠네요. 꼭 2%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2%에 다가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물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확보가 되겠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거라는 이 낙관론을 시장에 투영을 시키면서 이 낙관론과 함께 피벗에 대한 기대를 모락모락 피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그거죠. 저는 이제 물가가 이번 달에도 좀 더 빠르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대 초반, 3%대 후반대까지는 이번 달에 나오는 건 5월 CPI가 그렇죠. 5월 CPI가 나오죠. 6월이니까. 예, 5월, 6월 거치면서 이제 4%대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 6월의 정점이
이게 1년간으로 보거든요. 전년 대비 지금이라서 올해 6월 달에는 작년에 꼭대기 9.1에서 측정을 한 거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4%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 밑으로 내려왔을 때부터는요. 이때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진다고 봐요. 뭐하고 똑같냐면 시험을 봤는데 20점짜리가 70점까지 올라왔어요. 걔가 이제 100점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 완전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50점 올리는 게 30점 올리는 것보다 어렵지 않냐. 그게 아니죠. 변별력 높은 애들만 남죠. 대표적인 게 서비스업 물가가 남죠. 서비스업 물가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짜장면 가격 폭락.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서비스업에서는요, 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조업은 차갑지만 서비스업이 뜨겁다고 했죠. 거기서 물가가 쉽게 안 내려와요. 또 하나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연간으로 4%가 넘거든요. 임금 급락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기 쉽지 예. 않죠. 그럼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러면 임금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3에서 4% 이렇게 그 사이까지 내려오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비스업 중에서의 물가, 이른바 센 놈들, 변별력 있는 물가들이 남아요. 에너지 가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거기서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진검승부죠. 예. 그럼 얘들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실제로 연준에서도 2%까지 내려오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PCE 기준으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말 이게 아니라 내년 말 정도는 되어야 2%대 중반 정도로 내려오지 않겠냐. 이제 요렇게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보는 건 올해 말이면 거의 다 내려와요. 연준이 바라보는 건 내년까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저는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 쪽이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시장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는 면을 봤었을 때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게 1번이고요. 이것보다 이제 보다 근원적으로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요. 이게 고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고질병이 되면 이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제 좀 허리가 안 좋거든요. 허리가 안 좋은데 꽤 오래 됐는데 보통 고질병은 언제 나오냐면 이런 거죠. 아픈데 병원 가봤는데 안 가보죠, 보통. 잘 안 가잖아요. 시간도 없고 병원 가는 거 싫고 하니까. 근데 이제 병원을 갑니다. 너무 아파서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아유, 당신은 일주일에 3번씩 와야 된다고. 6개월 동안은. 그럼 그 얘기 들으면 한숨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2주 가요. 근데 2주 지나니까 좀 나아요. 자연적으로 낫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덜 아프잖아요. 그럼 알아서 처방하고 안 가요. 그걸 몇 차례 반복하는 거, 몇 년을 반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그런 게 고질병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게 물가라는 것도 인플레이션도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의례껏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품 가격의 상승도 받아들이고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물가가 올라가는 걸 당연하게 바라보거든요. 제가 얘기 와서 이제 저기 대표 사장이고 제가 뭐냐면 이제 종업원이에요. 임금 올려주세요. 얼마나? 물가 상승률 4%니까 4%만큼요. 무슨 소리야, 무슨 4%씩 올라? 이게 아니라, 아, 맞아. 4% 정도 오를 테니까 올려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물가하고 임금의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임금이 올라간 만큼 가격을 또 전가할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될 수 있거든요. 고질병이 되면 치료가 잘 안 될 뿐더러 재발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면 우리가 2%로 내려오는 날만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2%로 내려왔는데 또 언제든지 다시 탁탁 튀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때가 언제 있었냐면 1970년대 그랬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10년짜리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석유파동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그때 당시 역사를 갖다가 다룬 책들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 뭐 어떤 책들이 있냐면 미국 자본주의 역사라는 책도 있고 뭐 베어마켓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은 60년대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 70년대의 그림들을 그려줘요. 약간 그 미국 자본주의 역사는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예전 연준 의장. 그 사람이랑 올드리치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거는 약간은 좀 학술적으로 돼 있고 베어마켓이라는 책은 약간은 뭐랄까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그때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니까 연준이 갈팡질팡을 못해요. 갈팡질팡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금리를 막 확 올려요. 근데 물가가 꺾이는 것 같으면 금리를 확 잡아내리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안정되다 다시 튀어 올라가요. 그럼 또 금리를 확 올려요. 그럼 얘가 이제 또 물가가 또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금리를 또 쫙 낮춰요. 네. 그랬더니 또 물가가 올라가요. 네. 그럼 이거 잡으려고 폴 볼커가 등장하죠. 이 기간이 10년에 달해요. 그래서 10년짜리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온 거고 네. 중간중간 운이 없었던 거죠. 네. 석유 파동이 터져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세를 더 강화시킨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기저에서는 결국에는 60년대 후반때부터 시작됐었던 굉장히 많은 돈 풀기, 재정 지출을 굉장히 늘렸어요. 그때 당시에 린든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고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의 압력을 굉장히 크게 높여가지고 이게 초반에 잡았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고질병이 된 거죠. 스탑앤고의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스탑앤고가 뭐냐면 가다서다 하니까 뭐 물가를 잡는 거예요? 마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물가가 꽤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이게 고질병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고질병이 어떠냐? 물가 좀 인플레이션 오면 어떠냐? 주가만 오르면 되지.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70년대에도 보면 물가가 높았잖아요. 주가가 계속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물가가 확 뛰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주가가 무너져요. 그런데 금리 낮추잖아요. 전고점까지 올라와요. 또 금리를 낮추잖아요. 되게 왔다 갔다 근데 했군요. 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어마켓 같은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통해 봤었을 때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70년대의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질병이 됐었을 때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10년 동안을 바라보면은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보합이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명목 수익이 아니라 실질 수익률로 보는 거죠. 실질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가를 감안한 거죠. 70년대 물가가 해마다 거의 7, 8%씩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10년 동안 7, 8%씩 오르면 근데 주가는 10년 전이랑 똑같으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사실상.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고질병이 된다는 거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연준 입장에서도 그 고질병을 잡기 위해서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고 경기를 박살낸 다음에야 물가를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고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고질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게 비용이 덜 들지. 그렇죠. 고질병이 된 다음에 치료하면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를 수가 있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불황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게 조금 낙관적이라는 거. 두 번째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물가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2%를 넘어서는 그럼 이런 것들이 고질병을 낳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서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촬영 중에 고질병이 네네. 종이를 너무 빨라. 그런 게, 제가, 이거 버릇, 고질병이라기보다는 버릇이죠. 마이크에 이게 다 소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예. 제가 요거만 알겠습니다. 꺼드릴 수가 없어서. 네네. 요 종이 안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갈 때 챙겨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종이 이게 제가 이제 버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버릇이 이런 것도 있고, 이 만지는 것도 있고 좀 그래요. 그리고 말투에서도 버릇이 좀 몇 개 있어요. 아니, 뭐, 종이만. 네네. 가만 내버려 두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됩니다. 근데 물가에 2%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제가 듣기로 어떤 전문가분들은 물가 목표를 네네. 3%로 올릴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이제 뭔가 좀 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2% 물가 목표라는 거 금과옥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시험의 평가 기준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도 알 수 없는 이게 정의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데 문제는 시험의 평가 기준을 언제 바꾸냐면 수능 시험 한 달 전. 이거는 굉장히 큰 논란의 여지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물가 잡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고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가 목표는 사실 3%였어요 이러면 야,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말 바꾸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런 물가 잡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보다는 아마 물가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바꿀 수 있고요. 나중에는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히려 네. 물가가 안 잡히는 그 시점에는 그걸 변경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코로나 확진자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의미 없고. 그러니까 물가 목표를 바꿀 때 다들 관심 있을 때 바꾸면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아무도 관심 안 주고 있고 그럴 때 바꾸면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때를 찾아간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꿀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게 훨씬 더 공감이 가네요. 네네.
자, 방금 말씀하신 베어맥케 책을 저도 이제 가볍게 한번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우리 팀장님이 잘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 예. 이제 좀 편하게 나왔는데 베어맥케 책이 약간 바닥잡기 느낌을 주는 게 맞나요? 베어마켓이라는 책은 일단 첫 번째는 약간 이 위기들을 다루는데 각 위기에 대해서 금융시장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채권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바닥을 갖다가 4개를 얘기해줘요. 21년도, 32년도, 49년도, 그 다음에 82년도. 근데 이제 82년도는 참고할 만해요. 그때가 이제 70년대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주가가 바닥을 쳤는지 그런 거 보여주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이제 뭐랄까,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금융시장의 위기의 역사를 다룰 때 되게 학술적인 면들이 강하잖아요. 다른 책들 보면은 투자의 관점에서 좀 써먹을 수 있게 그런 아이템을 주는 거는 유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닥을 잡는다. 저는 조금은 좀 자극적인 것 같고, 그때도 이 4번의 바닥에서 공통점으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는 보여줘요. 근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결국에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큰 변수였잖아요. 네. 그게 움직이고 내리는 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얘기해주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량 이런 것들 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는 이제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바라보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의 안정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가가 반등을 할 때는 그 이전에 상품 시장이 안정이 되고 상품이라는 게 커머더티죠. 유가나 구리 가격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국채 시장이 바닥을 찍고 그런 다음에 회사채 시장이 바닥을 찍은 다음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는다. 네. 그리고 그때는 주식시장이 충분히 내려왔을 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담아요. 저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심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비관론으로 돌아선 다음에야 바닥이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아, 그거 아니라는 거 보여줘요. 낙관론, 바닥에서 낙관론자 많아요. 아, 이제 오를 때가 됐다. 그런 게 맞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그 4번의 그 위기 상황에서도 바닥을 찍을 때 모두가 비관할 때 그런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해주고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교조적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지표들도 참고를 하고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바닥장들을 경험을 할 때 이 사람이 해왔었던 것처럼 바닥장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사로 다 남아있거든요. 신문 기사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로.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익히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자에 어느 정도 좀 입문 단계는 넘어섰다. 그래서 한 레벨을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뭐 괜찮은 책이 아닌가 싶고요. 이 베어마켓 책의 또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달러의 부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달러의 예, 그게 이제 폴 볼커하고 교텐 토요라는 사람이 둘이 공주한, 폴 볼커는 그 중앙은행 연준 그 사람, 예, 그 매파. 70년대 인플레이션을 박살내버렸던 그 사람이 이제 폴 볼커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70년대 당시의 그림을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그 베어마켓이라는 책은 시장의 입장에서 기술을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폴 볼커의 달러의 부활 이런 책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저는 뭐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럼 2개를 좀 같이 겹쳐서 보시면 어떤가. 예,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요즘 한국 경제 성장률은 뭐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좀 어떤 상황이고 한국 경제는 지금 요즘 어떻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대외 경제 의존도도 높은 데다가 중국 경제 의존도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이제 70불까지 내려온 다음에는 국제유가가 더 많이 내려가려는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상품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무역 흑자에는 도움은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찾고 조금씩 반등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무역 적자에는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에너지 가격보다 더 무서운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하고 대중 수출이거든요. 지금 중국 수출이 여전히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성장이라든지 중국 성장이 굉장히 안 되면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설비 투자가 안 일어나잖아요. 설비 투자가 안 일어나면 이런 것들은 고용을 갖다가 둔화시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직은 소비가 버텨주긴 하는데 하반기라든지 이럴 때 설비 투자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이 올라오는
그 시기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걸 갖다가 올해 연말까지 돌아서는 게 생각보다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뭐 2.5% 이렇게 잡았던 걸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1%대 중반대까지 좀 내린 상태고요. 만약에 중국 경기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느리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 초반대까지도 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냐? 그거하고는 좀 상관은 없는데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당장 위기다라고 하긴 그런데 실물 경제가 아무래도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적자의 빠른 해소가 되게 급선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그러면 좀 언제부터 좀 높아질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을 한 게 이제 작년도 말부터였거든요. 근데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에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게 이제 중국의 부채 문제도 좀 강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정도까지 중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면은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좀 약간은 부양책을 좀 세게 쓸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인대를 지나서 또 그렇게 부양책을 세게 쓰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부양책을 쓰면서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걸 굉장히 당국에서도 되게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리오프닝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의 특수 이거 기대하는 게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리오프닝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게 됐었을 때는 예전보다는 그 효과가 적더라도 조금씩 우리나라 경기에도 도움을 주진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반도체는요. 1분기 때 안 좋았고 네. 2분기 때 진바닥을 찍고 이제 그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도 뭐 굉장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네. 굉장히 좋아졌는데 반도체는 앞으로 좀 좋아질까요? 저도 좋아졌으면 정말 좋겠고요. 일단은 저는 좀 좋아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뭐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좀 이렇게 그 논리들 중에서 조금 우리가 경계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반도체 가격이 꺾인 다음에 몇 개월 후에는 뭐 예를 들어 1년 반 이후에는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좋아진다 이제 이런 로직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순환론, 전기 사이클 순환이거든요. 근데 이런 순환이 독특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깨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환경 같은 데서 일순간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 사이클이 너무 강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21년도에 반도체가 너무 강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풍기가 나오고 이럴 때는 산이 높으면은 골이 조금 더 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호황이 좋았었던 만큼 불황도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돌아설 때까지 시간이 뭐 우리는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돌아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더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바닥 찍었습니다,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보다도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두되 이제 반도체의 재고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좀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이제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분산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분산 투자라는 거는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라는 말씀드리는데 분산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쏠림입니다. 뭐냐면은 다 끝났을 것 같아 하면서 모든 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쏠아가는 쏠림 내지는 이제는 풀렸으니까 무조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그러면 위험 자산으로서의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악화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때 대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대응해 나간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금은 좀 무언가의 쏠림을 가져갈 수 있는 만한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자. 최근에 보면은 자산 시장에서도 극단적으로 빅테크 쪽으로라든지 아니면 선진국 시장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나는 경향이 되게 강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역시 선진국이야. 역시 빅테크야 하면서 모든 자산이 글로 한꺼번에 몰려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하고 균형을 잡힌 투자를 좀 우리 원칙들 갖고서 그 원칙을 좀 바꾸지 않고 이어가는 투자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 정도 조언을 드려봅니다. 가시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 좀 한 가지만 드려보면 팀장님은 이제 신한은행에서 네네.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직급이 팀장 네, 그렇습니다. 맞으시죠? 언제 입사하셨죠? 제가 2003년에 입사했습니다. 2003년에 입사하시고 지금 20년 되신 됐죠. 거예요? 네, 20년 됐죠. 네. 되게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20년이 되셨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한 15년 정도 되신 줄 알았는데.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팀장님은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올해처럼 2020년과 21년, 22년에는 뭔가 재테크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꼈지만 22년부터 이제 꼬꾸라지면서 이제 주식도 부동산으로 재테크로 돈 버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걸 깨닫고 네. 뭔가 올해는 이제 자기 개발이라든가 네네. 근로와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법들이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지는 분위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인 분들이 이제 자산을 불린다라는 게 네.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위로 올라가면 뭔가 성공이라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뭔가 닫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일 잘한다고 다음 달에 대리 진급, 팀장 진급, 이사 진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야지 되고 그게 이제 시간이 누적됐을 때 이제 진급이 되고 하는 건데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은행 그 이름에 이제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오건영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도 많이 알고 책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 이제 플러스로 뭔가 더 나은 버전을 뭔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제 월급을 받아가면서 네. 내 삶을 뭔가 바꿔가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뭔가 찐 조언. 어떻게 하면 이 책받기 같은 어떻게 보면 월급이라 하게 될까요? 뭐 회사 생활일 수도 있고요. 거기서 벗어나서 좀 더 나은 플러스, 좀 더 나은 내년을 위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고민하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의 급여만으로 살긴 어렵고 그렇죠. 우리가 결국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재테크라는 것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전문 투자자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직장인에 맞는 그런 투자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관점을 가져가는 게 뭐냐면 그럼 직장인들이 그냥 막 아무거나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직장인 분들도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도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죠. 하루에 경제신문을 2-3개씩 본다라고 가정을 하죠. 저는 초반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은행 생활 시작하고서 저는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뭐였어요? 원래 신문방송학이었습니다. 예. 사회학부 쪽에 있었고요. 사회과학부 쪽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은행 들어와서 이제 많이 했던 게 그 경제신문을 좀 읽는 걸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경제 기사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2-3개 정도 되는 경제신문을 좀 꾸준히 읽어 올려갔거든요. 이 인터넷으로 봤죠. 제가 좋아하는 기사들 편식한 것들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좀 뭐랄까요.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 거죠. 20년 동안 쌓으니까 요만한 게 요렇게 쌓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면 어느 한순간에 벼락치기가 절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꾸준히 하는 게 나중에는 내공이라는 걸로 남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어렸을 때 저도 뭐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한 레벨 올라갈 때 정말 힘들거든요. 시간 많이 걸리고 저는 그냥 꾸준히 읽으시면서 내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걸 좀 꾸준히 이어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나는 목표가 뭐 이렇게 좀 소박한 꿈을 갖고서 뭐 그걸 갖다가 이제 매일매일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또 저처럼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저는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되게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출중한 능력하고 이게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재테크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공부해서 쌓아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하게 되면 이제 그게 회사에서의 뭐 진급으로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깥에서도 네네. 나의 네. 활동으로도 차별화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지는 면들이 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것들도 제가 만들어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당연히 팀장님이 이제 쉽게 이제 경제 알려주시는 이제 경제 가회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셔서 경제학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제학과가 아니었다. 배신감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신문 방송.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20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하시니까 우리한테 이제 경제를 그렇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 같은 분이 되었다. 뭐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는지를 제가 같이 겪어 올라왔으니까 그거를 조금은 더 많이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팀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투자 조언도 여러분의 투자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계신다면 팀장님이 조언을 바탕으로 한번 내 업무나 내 직장 생활을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오건영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